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96페이지 8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속중개에 접수받을 때는 의뢰인에게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일반 중개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를 기재하였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4가지가 있더랬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그리고 그 밖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할 사항, 이런 4가지 항목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해 두고 있죠. 3번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위반이죠.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거죠.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 F는 중개의뢰인 G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없죠. 없기 때문에 통지 않았다 해가지고 업무 정지처분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항이 되겠죠.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 H는 전속중개계약을 순가중개계약으로 체결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 83번 같은 문제는 법령의 문제인데 사실상 실무 형식으로 출제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법령의 내용을 실무 형식으로 출제하더라도 중개 실무 문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법령은 28문제, 실무가 12문제 이렇게 출제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도 실무 문제로 유형화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법령의 문제가 한 문제 더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실무 12문제 중에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완벽히 소화하게 되면은 한 30문제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4번에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해놨습니다. 문장이 조금 부실하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는 글자를 빼버려도 괜찮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답항으로 처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통해서 중개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공동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2번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할 수도 있죠.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 의무도 있고 그 공개를 했으면 공개한 내용을 다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될 의무도 있다라는 점. 3번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두고 있지 반드시 이에 응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랬습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그래서 별지 14호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사용 서식이 아니라 권장 서식이다. 85번에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하는데 1. 전속중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 전속중개계약 서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명시해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월이고 법정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은 다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다 그랬습니다. 이 점도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부 교재가 요식계약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보면은 여전히 불요식 계약입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은 관계로 업무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4번에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한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위반이다 하는 게 이제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전속중개계약을 의뢰해 놓고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또다시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든가 전속중개업자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이런 것들이 전속중개계약 위반 사례들로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겁니다. 5번에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86번에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이론적 문제로서 어렵게 와닿는 거죠. 자, 1.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사중개계약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O 답항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상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체결한 중개계약을 상사중개계약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비록 유상계약이지만 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급부와 반대급부에 대하여 강제적 이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은 순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이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편무계약에 해당한다 하면 틀린 답항이 되겠죠. 3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입니다. 중개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중개계약을 서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93년도 4차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시에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 도입한 겁니다. 신설 도입하면서 전속중개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지 않고 이미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번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유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민법상 위임계약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임계약하고 일치되는 계약은 아닙니다. 똑같은 계약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민법상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오히려 예외적으로 유상도 가능한 반면에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상인인 관계로 유상계약을 오히려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상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거죠. 5번에 민법에서 정하는 위임계약, 고용계약, 도급계약, 현상광고계약 등 즉 전형계약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성격의 혼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형계약이죠. 그 위임계약의 성격에 가장 가깝지만 고용계약적 성격도 지니고 있고 도급계약적, 현상광고계약적 성격도 일부 지니고 있는 혼성계약, 혼합계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전형계약은 다 혼성계약이죠. 99페이지에 8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데 이 부분도 일부 이론적 지문이 소개되겠죠.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의 유형 가장 중요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단독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정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 전속 독점 중개계약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교재가 잘못 편집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구별 기준이 중개 권한의 독점성이 어느 정도 부여되었느냐 이걸 기준으로 구분할 때 중개계약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중개활동의 주체 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단독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보수 지급 방법에 따라서 보면은 정가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부 교재에서는 중개계약의 유형을 번호를 붙여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유형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러면 구별 기준에 따라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중개권한의 독점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뢰인이 허용하는 중개계약을 바로 우리는 공동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의뢰인이 체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공동중개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3번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가 보장되는 것은 독점중개계약에 해당한다 하는데 결국 독점중개계약의 경우라면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독점중개계약 위반으로서 위약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바로 보수의 보장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의 차이입니다. 전속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해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라서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반면에 독점중개계약은 그 경우에도 위반으로서 위약금 지불한다라는 점. 그 점이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은 정률 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순가 중개계약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률 그런데 결국 정가 내지 정률 중개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요율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률 중개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수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죠. 그 다음 5번에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혀 교섭한 사실이 없는 거래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죠. 다만 50%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을 뿐입니다. 88번에 의뢰인으로부터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하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서식 즉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죠. 그래서 바로 틀려버렸습니다.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를 기재해야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3번에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서식을 작성하면서 서식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서식에서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4번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생들이 자꾸 서명 및 날인에 익숙해지는데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만 하면 충분합니다. 5번에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의뢰인과 합의하여 5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 규정은 없고 서식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한 3개월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표시를 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규정에는 없고 서식에 나오고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유효기간은 규정도 있고 서식에도 표시가 돼 있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9번 문제로 갑니다. 전속중개계약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유한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고유한 의무사항 하는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인데 우리가 전속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느냐 일반 중개계약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1.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계약서 명칭이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죠. 그걸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5죠. 고유한 의무입니다. 이번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당해 중개대상으로 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 정보 공개 의무도 전속중개계약의 고유한 의무죠. 3번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될 의무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는 우리 법제 25조에 규정된 의무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서 중개계약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준수돼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공통적 의무사항이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통적 의무사항입니다. 5번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도 전속중개계약 체결의 고유한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계약 관계를 일반으로 맺었느냐 전속으로 맺느냐에 따라서 권리 의무 관계 내용의 차이점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101페이지에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90번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입니다. 그래서 의뢰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치죠.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 부동산 거래정보망 제도다.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그 지정받지 않고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거래정보망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고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우리가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을 공인거래정보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거래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죠. 5번에 거래정보망을 통해 중개를 완성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번 내용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라도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해서 중개를 완성한 경우라면 이 규정에 따라서 그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이 가입하는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은 공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개해서 거래가 완성됐으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해줘서 데이터베이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91번으로 갑니다.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죠. 그래서 의뢰인 간에 했기 때문에 틀린 답항입니다. 여러 번 출제된 관점이죠. 2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죠. 이 경우 가입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등록증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이용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입이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등록증 사본도 첨부한다는 점.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굳이 인감증명서 첨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그 가입이용 신청서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3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영 규정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은 외우실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 운영 규정은 가입이용 약관의 성격을 띈 규범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도 운영 규정에 포함될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5번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된 지문인데 이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92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와 정보처리 기사라는 인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각각 1인 이상 확보해야 되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일 수 있다 그랬지만 그 법인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을 말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지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3번에 지정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지정받으려면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용량 성능은 지정 요건이 아닙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성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려버렸네요. 5번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93번으로 갑니다.
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필요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원본이 틀려버렸네요. 4번을 첨부해야 됩니다. 4번. 그 때문에 틀리게 처리된 겁니다. 근데 이 자격증 4번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가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4번을 첨부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때는 자격증 확인을 등록 관청이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증 4번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4번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7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하게 되는 거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고 3월 이내에 운영을 규정을 정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지정이 취소된 때는 7일 이내에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하는데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우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7일 이내에 증을 반납해야 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정 취소의 경우는 지정서 반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지정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답항이네요. 그래서 이 규정도 우리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과 관계없이 다 적용되는 규정이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것 뿐이지. 94번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장관에 승인해야 한다.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죠.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 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그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 처분이죠. 그래서 취소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사망 또는 해산으로 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죠. 이 사유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청문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O네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와 같은 이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했는데 틀려버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컴퓨터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가 갖춰야 되는 컴퓨터의 성능, 용량이 필요한 거죠.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도 됩니다. 우리 법 규정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아니 되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도 된다는 겁니다. 95번으로 갑니다.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됩니다. 일단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는 아무리 지정 요건을 갖추어도 지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2번에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이다 했는데 2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이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다 외웠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 자격증 교부대장,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대장이 3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점 점검은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이런 지문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행정처분에 관한 거, 행정형벌에 관한 거 전체를 꿰뚫고 있어야 판단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즉 지정취소란 행정처분, 그리고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죠. 방금 94회 4번 문제에서 다뤄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를 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도 아니 되며 가입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과 1년짜리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는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105페이지에 17절 확인 설명 주제라고 합니다. 매회 출제되는 주제죠. 그래서 법령에서 한두 문제, 실무에서는 문항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이 확인 설명 업무가 중개 업무의 핵심인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 문제로서는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우리가 중개실무 문제로 많이 출제됐던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주인법에 관한 문제, 상인법에 관한 문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그리고 실명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 토지거래 허가자의 문제, 농지취득자의 증명에 관한 문제 전부 다 이 확인 설명 실무와 관련된 문제 사례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96번으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작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서식 작성에 관한 것도 실무 문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죠. 1번에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틀려버렸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에게 다 하는 거죠. 설명은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만 하지만 서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다 교부합니다. 이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및 불응 여부를 기재하도록 서식화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하는 기재사항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는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은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 설명할 수도 있는 사항들을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세부 확인사항란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그 불응한 사실을 표지 부분에다가 기재하게 되어 있죠. 3번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죠. 4번의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 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5번의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반이죠. 업무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옳은 답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번 문제로 갑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업무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행 시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2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은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해야 하고 설명할 때는 그 근거 자료까지 함께 제시를 해야 되죠. 그대로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3번에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9가지인데 그 9가지 항목에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9가지 사항은 시행령 2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예시 규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 21조의 확인 설명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거래상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거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 성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3번에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연한 내용인데 과거 법에는 없던 것을 최근에 개정하면서 신설해 넣은 것이죠.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는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멸된다 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버렸네요. 알았어요. 자, 98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